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 정지, 셧다운 사태를 막기 위한 임시 예산안이 상원에서 부결되며 셧다운 우려가 커졌습니다. 예산안이 이달 30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10월 1일부터 연방정부 셧다운이 현실화됩니다. 미국 정부가 H-1B 전문직 비자 수수료를 기존 $1,000에서 $10만 달러, 우리 돈 1억 4천만 원으로 대폭 인상했습니다. 다만 이번 규정은 신규 신청자에게만 적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서명 직후 테크 기업들이 비상에 들어가면서 외국 인재 고용을 둘러싼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금리 인하 훈풍 속에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소비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저소득 중산층의 구매력이 약화되면서 GDP의 70%를 차지하는 가계 소비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펩시코 등 주요 기업들은 실적 전망을 하향했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 있었던 이슈와 국내 증시 아이디어까지 함께 모색해 보겠습니다. 출발 증시월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낙관론이 퍼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달 말에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미, 중 정상이 한국을 방문한 것은 13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무역 협상뿐만이 아니라 틱톡 매각 이슈까지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간밤 뉴욕 3대 지수는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세 가지 관전 포인트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포인트는 애플 소식입니다. 애플이 아이폰 17 시리즈를 출시했던 기대감을 상승 마감했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인텔입니다. 이 엔비디아가 인텔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상승했던 주가였지만 하락세로 반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알파벳의 주가인데요. 알파벳의 주가가 기존 3조 달러를 돌파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세한 뉴욕 3대 지수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나스닥부터 보겠습니다. 나스닥은 0.72% 상승했고요. S&P 500 역시 0.49%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나스닥 또 S&P 500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란 경신이란 소식도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다우존스 지수 0.37%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기분 좋게 마감했는데요. 다음으로는 10년물 국채금리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10년 국채금리도 3거래 연속 상승했던 모습이었는데요. 특히나 추가 금리의 추가 인하 불확실성 그리고 고용지표 개선의 혼합까지 있었습니다. 또 매파적인 발언에 단기 금리 인하에도 중장기적인 기대 인플레이션이 금리 상승 압력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73%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전장의 반도체가 상승을 이끌었죠. 특히나 주목해야 할 점은 인텔이었는데 인텔은 23% 폭등했던 인텔이었지만 마이너스 3%대 조정을 받으면서 하락 전환했던 모습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WTI 국제 유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제 유가 같은 경우도 1.3%, 1.4%가량 하락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이 최근 며칠간 이어졌던 랠리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된 것으로 가장 큰 원인을 꼽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내 원유 재고 증가와 또 세일 오일 생산 확단 그리고 글로벌 장기 둔화 그리고 따른 수요 감소 전망까지 겹치면서 유가는 약세 흐름 이어갔습니다. 네, 이렇게 M7 종목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M7 종목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건요, 애플이었습니다. 애플은 3.2% 상승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애플이 아이폰 17 시리즈를 출시했다는 소식 그리고 프리미엄 모델 중심으로 초기 수요가 기대 이상으로 확대했다는 소식을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일부 증권사가 목표가 생산 보도까지 겹치면서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1.86%로 강한 상승세 보여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 주가 측면에서 AI 클라우드 수요 확대가 지속해서 작용했습니다. 네,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장은 테슬라인데요. 테슬라 역시 2% 강한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이 테슬라는 9월 19일이죠. 2% 상승세로 마감했는데요. 테슬라의 비전을 긍정적으로 월가에서는 평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또한 골드만삭스 등 주요 투자 은행들이 미래 성장 동력과 단기 실적 모멘텀을 이유로
낙관적인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론 머스크 CEO가 약 10억 달러 규모의 테슬라 주식을 직접 사들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 회사 미래 산업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로보택시 테스트 지역이 확대되었다는 규제 소식이 나오면서 테슬라가 앞으로 로보택시 또 로봇 에너지 등 이 물리적인 AI 시험에서 두각을 나타낸다는 점이 기대감에 더해졌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증시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국내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 지수는 0.46% 하락한 모습이었는데요. 그 이유는 신고가 랠리를 경신하면서 소폭의 숨고르기 장세로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익 실현이 커지면서 3,445포인트 선에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시면 전기, 가스, 화학이 약세였고요. 직전 급등했던 주도 업종에서는 이익 실현이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 개인만이 홀로 순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외국인과 기관 모두 하락 매물을 출회했던 모습이었는데요. 네, 다음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에는 삼성전자가 눈에 띕니다. 이 8만 전자를 앞두고 있던 삼성전자 8만 전자를 실제 체크를 했는데요. 이 다음 날에 7만 9,700원으로 마감하면서 8만 전자에서는 13개월 만에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SK 하이닉스 역시 보합권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35만 3천원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역시 마이너스 1%대 약세를 보였는데요. 그 이유는 EV, 전기차 기대 수요 둔화에 힘입어서 이렇게 약세를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살펴보시면요. 모두 하락 전환했던 모습이었는데요. 특히나 현대차 같은 경우는 고점 부담과 관제 수요 변수에 대한 경계감에 겹치며 조정폭이 컸고요. 기아는 약부합권으로 상대 선방했던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한번 체크해 보시면요. 코스피와는 반대로 0.7% 상승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전일 이어 이틀 연속 강세였던 코스닥이었는데요. 이 로봇 등 성장 테마주의 수급이 유입되면서 지수가 저점 대비 탄력을 받았습니다. 이 장중 변동성은 있었지만 이 종가 기준으로 연중 고점 구간을 다시 높였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수급 살펴보겠습니다. 수급은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세를 보였고 개인만 홀로 순매도를 했던 모습이었는데요. 이 코스피와 반대의 양상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는요. 일단 알테오젠이 약보합권에서 마무리되었는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FDA 승인 소식과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에코프로 BM 2차 전지주 역시 마이너스 3%대로 약세 흐름 보여줬는데요. 이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2차 전지 그리고 이제 EV 전기차의 수요 둔화까지 악재로 겹쳤던 하루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살펴보시면요. 빨간불을 킨 종목이 많습니다. 특히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필두로 한 로봇주가 4%대 강세 흐름 보여줬고요. ALB 바이오 그리고 리가켄 바이오 등 여러 가지 바이오 종목 금리 인하 기대감에 상승했던 하루였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의 한 줄평을 정리하자면 국내외 시장 모두 성장 모멘텀 그리고 차별화 전략이 뚜렷하게 나타냈던 하루였고요. 여러 변수 속에서도 시장의 중심은 결국 새로운 성장 스토리와 유연한 투자 대응을 다시 한번 확인한 하루였습니다. 오늘의 마감 시약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혜경이었습니다.
시장의 트렌드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맥을 짚어보겠습니다. 머니 트렌드 시간입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주요 키워드가 어떤 건지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역시 세 가지로 준비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전해진 소식이죠. 바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콜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관련된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현대차 소식, 마지막으로 리플 소식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슈입니다. 네, 삼성전자가 드디어 엔비디아의 HBM3E의 콜 테스트 통과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실 좀 번번이 좀 고배를 마시면서 뒤처졌다라는 평가까지도 받기도 했었는데요. 이번 성과 어떤 의미가 있는지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삼성전자가 마침내 엔비디아의 벽을 넘었습니다. 네. 사실 삼성은 지난해 2월에 HBM3 12단 제품을 개발했지만 발열 문제 때문에 여러 차례 테스트에서 탈락을 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코어 디램을 다시 설계하면서 이 문제를 잡아냈습니다. 결국에는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이제 삼성은 SK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에 이어서 세 번째로 엔비디아에 HBM3를 공급하게 됐습니다. 아직 초반 물량은 크지 않지만 의미는 상당히 큰데요. 그동안 엔비디아가 삼성 제품에 여러 번 불합격 판정을 내리면서 기술력이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번 성과로 시장에서도 삼성이 다시 해낼 수 있다라는 신뢰를 찾았다는 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미 AMD와 브로드컴에는 납품을 하고 있었지만 업계 1위인 엔비디아를 뚫었다라는 사실 자체가 상징성이 매우 큽니다. 앞으로도 점유율 확대에도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삼성 내부에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실패가 이어지면서 사기가 많이 떨어졌는데 이번 성공으로 다음 세대 HBM4 준비에도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콜 테스트 통과로 인해서 좀 환호를 해주는 시장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일단 발열 문제 때문에 좀 번번이 고배를 마시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통과가 되면서 앞으로 삼성이 엔비디아 공급망에 본격적으로 진입을 했다라는 해석으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반도체 시장뿐만이 아니라 삼성의 입지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요? 네, 일단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공급망에 합류를 하게 되면서 시장의 균형에 조금은 변화가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엔비디아의 HBM3 물량은 대부분 SK 하이닉스가 맡아왔습니다. 한 점유율이 70% 정도를 훌쩍 넘는 정도였었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삼성도 공급사 명단에 포함이 되면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공급선을 넓힐 수 있고요. 또 삼성은 주요 고객사와 거래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 물량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매출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삼성 입장에서는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게 꼽히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는 다른 고객사와 협의할 때도 참고가 될 수가 있고요. 이번 성과가 가능했던 배경도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영현 반도체 부문장이 직접 나서서 이 발열 문제를 반드시 잡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팀이 코어 디램을 아예 다시 설계를 했고요. 결국에는 이러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고성능 12단 제품으로 합격점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결국에는 이번 성과를 통해서 HBM 시장에서 삼성이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HBM 시장 안에서 좀 재평가까지 이뤄졌다라는 점에서 눈에 띄는데요. 그렇다면 이제는 차세대 HBM4에 대한 경쟁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입이 된 겁니다. 엔비디아가 새 GPU 베라 루빈 성능을 더 높이기 위해서 지금 공급사들에게는 빠른 속도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에게는 또 어떤 의미를 가질 수가 있을까요? 네, 그래도 이제 삼성은 HBM4에서도 충분히 대응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요구한 속도는 초당 10GBps 이상인데요. 삼성은 이미 11GBps까지 구현한 샘플을 준비를 했고 곧 납품할 계획입니다. SK 하이닉스도 10GBps 달성 사실을 알렸지만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기준을 맞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삼성의 강점으로 꼽히고 있는 게 바로 공정 기술입니다. HBM4에다가 일시 디램을 적용하고 로직 다이는 4나노 공정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경쟁사들이 여전히 12나노 공정을 쓰는 것과 비교를 한다면 여전히 한 발 앞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지금 평택과 화성 라인에서는 일시 디램 생산 능력을 빠르게 늘리고 있고 또 연말까지는 월 6만 장 규모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변수도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공급 안정성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데요. 만약 전력 소모가 지나치게 늘거나 물량 확보가 어렵다면 일부 사양을 철회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공급사마다 다른 사양을 적용해서 제품을 차별화할 가능성까지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동시에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기회를 더 크게 잡을 수 있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번 HBM3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HBM4에서도 입지를 넓힐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AI, 반도체의 성능이 더 높아질수록 HBM에 대한 중요성도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3E 퀄테스트를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더 투자자들에게는 더 기쁜 소식일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삼성전자 TP 또한 상향이 됐습니다. 11만 원까지 나온 상황이니까요. 이전까지도 같이 포착해 보시면 좋겠고요. 내년에 HBM 시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으키게 될지까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이 한국산 자동차의 25% 고율 관세를 좀 매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대 자동차에서는 가격을 올리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이번 상황은 어떤 결정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핵심은 관세 때문에 가격을 올리지는 않겠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은 지난 18일에 열렸던 뉴욕에서 열린 인베스터데이 이후에 기자간담회에서 이 점을 분명히 했는데요. 지금 가격을 올리게 된다면 소비자들이 등을 돌릴 수가 있고 결국에는 시장에서 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차는 올해 4월부터 미국에서 25% 관세가 붙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 차는 협상이 완전히 끝나게 되면서 관세가 15%로 내려가게 됐지만 한국은 여전히 25%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국내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고요. 현대차 입장에서도 불리하지만 이 관세 부담을 그대로 소비자 가격에다가 반영을 한다면 수요가 급격히 줄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판매를 늘리고 내부 원가는 줄이고 또 효율을 높여서 관세 충격을 흡수하겠다라는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또 현대차는 매년 신차를 내놓으면서 새로운 기능이나 디자인이 들어갈 때 자연스럽게 가격을 조정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이러한 같은 방식을 유지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관세 때문이 아니라 소비자가 납득할 만한 성능 개선이 있을 때만 가격을 올리겠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현대차라는 브랜드 신뢰를 지키고 또 미국 고객 이탈을 막겠다는 전략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관세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격을 인상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브랜드에 대한 신뢰를 더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좀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불리한 환경 속에서 그래도 현대자동차는 어떠한 전략들을 좀 가지고 있을까요? 네, 지금 현대차는 제품 경쟁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더 좋은 성능과 더 나은 품질 그리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바탕으로 매출을 키우겠다라는 전략이고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일단 미국의 현지 생산을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40%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는 현지 생산 비중을 2030년까지는 8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관세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 가까이에서 차를 만들 수 있다라는 강점을 갖고 있겠죠. 또 이제 국내 생산도 줄이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울산 공장 생산 능력은 오히려 20만 대 정도 더 늘리기로 했는데요. 여기에다가 또 이제 새로운 시장 공략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인기가 높은 픽업 트럭이나 대형 SUV 라인업을 강화하고요.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모델도 더 늘릴 계획입니다. 결국에는 신차를 내놓고 또 새로운 시장으로 관세라는 불리한 조건을 돌파하려는 그런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시기에 과감히 투자를 해서 경쟁사와는 차별화하겠다라는 입장을 현대차가 보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좀 더 판매를 늘리겠다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실제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미국의 공장에서 이제는 캐나다까지 수출을 더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로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 지난달 현대차 엘라베마 공장에서 캐나다로 나간 물량이 약 1,900대 정도였습니다. 사실 그 전달에는 450대에서 3배 이상 늘었던 결과였고요. 6월에는 0대였던 걸 생각하면 거의 정상 수준으로 다시 돌아왔다라고 생각을 해보실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캐나다가 미국산 자동차에 맞불 관세 25%를 매겼었는데요. 그래서 현대차는 이에 대해서 출하를 멈추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협상이 계속해서 길어지다 보니까 재고가 계속 쌓이게 됐고요. 결국에는 출하를 재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업계에서도 재고를 최적화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다라고 설명을 내렸는데요. 지금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캐나다 시장 자체가 요즘 활기를 띠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달 현대차의 캐나다 판매는 13,000대가 넘으면서 역대 8월 중에서 최대 기록을 세웠습니다. 특히나 미국에서 생산되는 투싼 같은 경우에는 3,000대 넘게 팔리면서 판매를 크게 끌어올렸고요. 수요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 관세 부담이 있어도 다시 한번 수출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제 앞으로 현대차는 엘라베마 공장뿐만 아니라 멕시코 기아 공장까지 활용을 해서 캐나다 물량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지금 관세라는 변수 속에서도 좀 현장에서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대응하고 있는 모습들을 함께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이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이 당장은 미국 내 차량 가격을 올리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최근 나온 기사에 따르면 이제 단기적으로는 가격 인상 대신에 판매 확대와 수요 관리로 관세 충격을 흡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제 관세 역량이 전체적으로 확대가 되기 때문에 한 여름 신모델 출시 시점에는 가격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는 점까지 함께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입장에서는 그래도 가격을 인상하지 않고 더 많이 판매를 하면서 계속해서 전략을 유지해 나가겠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더 좋은 성능뿐만이 아니라 품질에도 신경을 쓰겠다라는 전략으로 보이고요. 안정적인 공급망으로 좀 매출을 키우겠다라는 포지션이 있는 만큼 이 점에 대해서 계속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일단 관세 이 물량들이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조금 더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내년에는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 만큼 이 점까지도 같이 포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관세에 대해서는 좀 협상 결과에 대해서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흐름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도 포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XRP ETF가 미국 시장에 상장이 됐습니다. 가상자산 업계가 지금 들썩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기대와는 달리 가격에서는 요동치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XRP ETF가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상장하게 됐는지 시장의 반응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XRP ETF 상장은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많은 투자자들이 기다려왔던 소식일 텐데요. 네. 지난 18일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 이제 렉스 오스프리 XRP ETF라는 티커명 XRPR이 공식 상장을 하게 됐습니다.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자산의 80% 이상을 XRP 가격이나 그와 연동된 상품에 투자하도록 설계가 됐습니다. 이제 쉽게 말해서 XRP 가격을 거의 그대로 따라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게 상장하고 나서 첫날의 분위기도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이 거래액이 약 3,770만 달러, 우리 돈으로는 5천억 원 가까이 몰리게 되면서 올해 신규 ETF 가운데 거래량 1위를 기록했습니다. 장이 열리고 90분 만에 2,400만 달러가 거래될 정도로 투자 열기가 컸는데요. 다만 가격에 대한 움직임은 예상보다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자면 사실 이번 ETF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통 현물 ETF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자산운용사가 XRP를 직접 사서 보유하는 구조가 아니라 파생형 상품을 통해서 가격을 추종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시장에는 바로 매수 압력이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미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선 반영된 것도 이번에 XRP 가격 반응을 제한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XRP ETF에 대해서 상장 기대감이 있었는데 역시나 가격에 대해서는 좀 선 반영이 됐다라는 입장이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XRP ETF 상장 배경에는요. SEC 규정 변화가 또 있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했을 때 또 어떤 점들이 좀 달라졌을까요? 네, 일단 핵심을 한 가지 꼽자고 한다면 상장 절차가 훨씬 단순해지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ETF를 만들 때마다 SEC의 개별 심사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절차도 까다롭고 또 승인까지 200일 이상 걸리곤 했는데요. 그래서 사실 비트코인 현물 ETF만 하더라도 10년 넘게 지연이 됐다가 작년 초에야 겨우 승인이 됐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번에 SEC의 규정이 바뀌게 되면서 그 흐름이 점차 달라졌습니다. 앞으로는 거래소가 마련한 일반 상장 기준만 맞추면 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코인베이스 같은 규제 거래소에서 6개월 이상 선물 거래가 된 코인이라면 이제는 별도의 긴 심사 없이 현물 ETF로 상장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바뀌게 되면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물론이고요. 지금 XRP와 솔라나, 도지코인 같은 알트코인 ETF들까지도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SEC가 사실상 이제 가상자산도 제도권 금융 안에서 투자할 수 있다라는 신호를 준 셈이고요. 알트코인들도 이제 ETF가 점점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모멘텀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훨씬 쉬워졌다는 점에서 이번 변화가 큰 전환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무래도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렇게 XRP ETF가 상장이 되면서 다른 알트코인의 ETF 또한 상장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이더리움은 물론이고요. 또 솔라나, 도지코인까지 지금 이러한 기대감이 같이 있는 상황이니까요. 함께 포착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실제로 지금 현재 어떤 변화들이 좀 예상되고 있을까요? 네, 일단 지금은 XRP ETF가 시장에서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자산 운용사들이 XRP 현물 ETF를 시장에 신청해둔 상태인데요. 전문가들은 이게 빠르면 연말쯤 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운용사가 XRP를 직접 매수하고 또 보유하는 정통 현물 ETF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실제 매수세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XRP뿐만이 아닌데요. 이번에 SEC가 규정을 변경하게 되면서 솔라나나 도지코인 같은 다른 알트코인들도 상장 요건을 충족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쉽게 또 빠르게 잇따라 ETF 출시가 이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실제로 그레이스케일 대형주 펀드가 ETF로 전환이 되면서 XRP나 솔라나 또 카르다노를 한꺼번에 담은 멀티토큰 ETF가 처음 등장을 했고요. 상장 직후에는 거래량이 급증하게 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런데 다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사실 ETF가 상장됐다고 해서 변동성이 사라지는 건 아닌데요. 여전히 가격 출렁임은 크고 또 모든 가상자산이 SEC가 규정을 변경했다고 해서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문가들 입장에서도 사실 투자 환경은 개선되긴 했지만 변동성 관리와 분산 투자는 여전히 필수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고요. 이번 ETF 상장 자체가 제도권 진입이라는 측면에서 상징성은 굉장히 크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지금 단기 기대감에만 치우치지 않고 중장기적인 흐름을 차분히 살피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렇게 XRP ETF, 지금 전통 ETF와는 조금은 다르지만 그래도 가상자산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섰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XRP ETF를 넘어서서 이제는 다른 알트코인의 ETF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긍정적인 좀 시그널이 보이고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 같이 포착해 보시면 좋겠고요. 아무로 변동성 관리뿐만이 아니라 분산 투자도 여전히 필수적이다라는 증권가의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점까지도 같이 생각해 보시면서 투자 포인트들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머니 트렌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 정지, 셧다운 사태를 막기 위한 임시 예산안이 상원에서 부결되며 셧다운 우려가 커졌습니다. 예산안이 이달 30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10월 1일부터 연방정부 셧다운이 현실화됩니다. 미국 정부가 H-1B 전문직 비자 수수료를 기존 $1,000에서 $10만 달러, 우리 돈 1억 4천만 원으로 대폭 인상했습니다. 다만 이번 규정은 신규 신청자에게만 적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서명 직후 테크 기업들이 비상에 들어가면서 외국 인재 고용을 둘러싼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금리 인하 훈풍 속에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소비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저소득 중산층의 구매력이 약화되면서 GDP의 70%를 차지하는 가계 소비의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펩시코 등 주요 기업들은 실적 전망을 하향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뉴욕을 찾아 다자 외교 무대에 오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부터 26일까지 3박 5일간의 일정으로 유엔 총회에 참석해 기조연설과 안전보장이사회 공개 토의 주제 등 굵직한 외교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전 세계 경제 인사와의 염세 조촉으로 경제 외교 드라이브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밤사 있었던 뉴욕 증시 마감 상황과 지난주 금요일 국내 증시 마감 상황까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에서는 두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달 말에 한국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한국에서 만나는 것은 13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고 갈 예정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효과가 지금 톡톡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뉴욕 증시 마감 상황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역시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효과에 힘입어서 이틀 연속으로 일제히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0.72% 상승했고요. S&P 500 지수도 0.49%, 우량주 중심의 다우존스 지수 역시도 0.37%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역시나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였다라는 점에서 특징적이고요. S&P 500 지수는 계속해서 랠리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이슈가 있었다라고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죠. 바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달 말입니다. 경주 에이펙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틱톡 문제뿐만이 아니라 무역 협상까지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고 갈 예정인데요. 일단 지난주 9일에 이 오후에 2시간 동안 통화를 가졌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통화 직후에 트루스 소셜의 무역과 또 펜타닐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종식에 대한 필요성도 이야기가 나올 예정이고요. 틱톡 매각 승인까지 조금 더 진전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만큼 두 정상이 만났을 때 어떠한 이야기가 오고 갈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경제까지 지금 현재 견고한 상황입니다. 연준이 금리 인하를 내리게 됐죠. 올해 처음으로 금리 인하가 됐고요. 또 연내 두 차례 연속으로 또 인하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함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 함께 포착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와 함께 3대 지수 계속해서 연일 강세 흐름 보여지고 있다라는 점까지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국제 유가는 1% 이상 좀 뚝 떨어졌습니다. 관련해서 배럴당 62달러 선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미국에서 에너지 정보청 등 에너지 기관들이 수요 약화에 따른 우려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급 과잉이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우려감으로 유가가 좀 떨어졌으니까요. 이 점까지도 함께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안에는 또 다양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일단 한국 시간으로 24일 새벽 5시에 실적 발표를 하는 마이크론입니다. 마이크론이 가장 먼저 4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반도체 풍향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마이크론 관련해서 요즘 AI 모멘텀들이 굉장히 많은 만큼 어떠한 실적들이 나오게 될지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현재 시간으로 23일에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습니다. 요즘 관련해서 금리 인하 시그널이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계속 주목해 보시면서 연설에도
것으로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특징주 3가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 로보택시 업체 웨이브에 5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 나왔습니다. 역시나 엔비디아 안에서는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고요. 0.24% 상승했으니까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17이 출시가 됐죠. 이 안에서 이 프로 모델 중심으로 수요가 더 많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이 안에서도 3% 상승했으니까요. 이전까지 같이 포착해 보시면 좋겠고요. 레딧에서도 지금 목표 주가를 잇따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시장 안에서는 좀 시세가 나오지 않았지만 연일 상승하는 흐름 가졌고요. 이 원로 따졌을 때는 52% 이상으로 상승하는 랠리가 펼쳐졌으니까요. 이전까지도 함께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뉴욕 증시 안에서 히트맵 통해서 종목별 흐름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혼조세 보인 가운데 그래도 기술주 중심으로는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일단 시가총액 1조 달러 이상의 거대 기술 기업은요. 브로드컴과 메타를 제외하면 그래도 좀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라는 점에서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좀 전에 전해드렸지만 엔비디아가 영국의 로보택시 업체 웨이브에 5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주가 상승을 뒷받침했다라는 점에서 눈에 띄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영국의 여러 스타트업들에게도 지금 26억 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엔비디아 계속해서 좀 소폭이지만 상승하는 흐름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전까지도 포착해 보시면 좋겠고요. 인텔 같은 경우에는 3% 하락을 했습니다. 전날 22% 급등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는 점에서 보시면 좋겠는데요. 일단 시티은행에서는 이 인텔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도로 낮추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조금 더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오라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클이 4% 시세를 좀 강하게 보여줬습니다. 오픈 AI와 대규모 공급 계약 이후에 좀 한동안 숨을 고르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이번에 지난주 금요일에는 4% 넘게 오르면서 다시금 한층 뛰었다라는 점까지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 이 애플이 좀 눈에 띄죠. 애플도 3% 상승을 했고요. 알파벳, 구글 같은 경우에는 1.15% 상승했습니다. 알파벳 안으로도 계속해서 시가총액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애플도 아이폰 17 시리즈 관련해서 계속해서 모멘텀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테슬라도 2.2% 상승했습니다. 이 밖에 소비재 딴에서도 계속 혼조세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이 안에서의 포인트들 계속 세워보시면서 뉴욕 증시 안에서는 그래도 낙관론이 더 퍼지고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 안에는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하니까요. 이 점 계속 주목해 보시면서 숫자가 어떻게 찍히게 될지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내 증시는 어떠한 분위기였을까요? 지난주 금요일 국내 증시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증시가 새로운 역사를 연일 써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장에서는 그래도 계속해서 좀 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가 0.46% 소폭이지만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일단 코스피 장중에는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3,460선까지 올라섰다가 막판으로 갈수록 조금은 숨고르기 장세로 들어가면서 3,440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아무래도 이 반도체 투톱종의 8만전자가 다시금 좀 7만 원대로 내려왔다라는 점에서 눈에 띄니까요. 이 점까지도 함께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코스닥도 0.7%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860선을 돌파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860선을 돌파한 것은요. 또 지난해 7월 이후에 처음입니다. 52주 신고가를 연일 또 써내려가고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도 함께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서의 자금들이 아무래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라는 이슈가 들려오고 있죠. 이 금리 인하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자금이 유입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가 인하하게 된다면 유동성이 더 많이 풀리게 됩니다. 외국인 자금들이 지난주 봤을 때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시점이고요. 더 많이 들어올 것이다. 아직까지는 빈집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전까지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서 좀 특징적인 흐름 보인 섹터들도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방산에 대한 모멘텀이 있었습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9%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공급 계약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관련해서 방산주 모멘텀 있을 때마다 상승하는 랠리가 펼쳐지고 있으니까요. 이전까지 포착해 보시면 좋겠고요. 다음으로는 비만 치료제입니다. 이 비만 치료제 특히나 한미약품이 8%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노보노디스크에서 먹는 비만 치료제 위고비에서 이제는 먹는 치료제인 겁니다. 주사제와 유사한 수준으로 체중에 대한 감량 효과를 확인했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주사가 아니라 먹는 약까지 더 확대가 되면서 한미약품뿐만이 아니라 올릭스까지 상승하는 모멘텀이 있었으니까요. 이전까지도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백화점 쪽으로도 볼까요? 신세계 백화점, 신세계에서 지금 5% 상승하는 흐름 가졌습니다. 52주 신고가를 가지게 됐는데요. 외국인들의 관광객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백화점 안에서의 실적 또한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같이 있었고요. 이 안에서 백화점 모멘텀 안에서도 많은 주가들이 또 상승을 했으니까요. 이전까지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오랜만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 들이 시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다날이 21.6% 상승을 했는데요. 미국이 영국과 가상자산 규제 협력을 공식화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량 세계 2위인 한국과 협력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능성이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밖에 로봇주들도 좀 상승하는 흐름까지 가졌으니까요. 오늘 시장 안에서는 이러한 모멘텀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지까지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장 복귀는 지능순이다라는 말이 생기도록 만들겠다라고 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발언을 한 만큼 국내 시장 안에서 부양에 대한 의지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후보 때부터 정권 교체만 하더라도 지금 주가 지수가 3,000은 넘길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실제로 그렇게 돼서 다행이다라고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고 앞으로 이 랠리가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만큼 함께 포착해 보시면 좋겠고요. 증권사에서도 이렇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시작 단계다라고 입을 모은 만큼 앞으로의 연말까지 이러한 랠리가 이어질 수 있을지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SK하이닉스 지금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눈에 띄고요. 또 2차 이 민생 회복 관련해서는 오늘부터 소비 쿠폰 다시 또 신청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이전까지도 함께 포착해 보시면 좋겠고요. 소비주들의 랠리가 오늘도 이어질 수 있을지까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23일에는 이프 카카오가 개최가 되죠. 카카오톡이 전면으로 개편이 된다고 합니다. 이 안에서도 이슈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제 추석 연휴까지 2주 정도 남았습니다. 관련해서 좀 수급이 동향이 변수가 이뤄질 수 있으니까요. 이전까지도 포착해 보시면서 이 안에서의 흐름들까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살펴볼까요? 네. 지난주 금요일 장 마감하고 이러한 소식이 들려왔죠. 삼성전자가 드디어 길고 길었던 고비를 넘겼다라는 소식입니다. HBM3 12단 제품의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게 된 겁니다. 자, 이겁니다. HBM3 12단이고요. 이제는 엔비디아 퀄 테스트를 통과하면서 엔비디아 안으로 이제 더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좀 수차례 고배를 마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SK하이닉스, 마이크론에 이어서 세 번째로 공급망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지난해 2월에 개발에 성공을 했고요. 약 19개월 만에 결실을 맺게 됐습니다. 삼성은 이미 AMD 또 브로드컴에는 지금 HBM3를 공급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고객이 바로 엔비디아죠. 까다로운 테스트 문턱에 계속 넘지 못하면서 기술력이 좀 뒤처졌다라는 평가까지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신뢰 회복이라는 점에서 이제는 HBM4까지 발판을 마련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좀 발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발열 문제 안에서도 문제를 잡으면서 덕분에 상승했다라는 점까지 함께 포착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 안에서도 삼성전자 안에서의 콜 테스트 그리고 HBM4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HBM이 어떤 건지 조금 더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HBM 같은 경우에는 고대역폭 메모리입니다. 여러 개 D램 칩을 수직으로 쌓아서요. 데이터 처리 용량뿐만이 아니라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인 그런 제품입니다. 기존의 메모리가 2차선 도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다면 HBM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를 비유할 수가 있는데요. 인공지능 반도체에 필수적으로 탑재가 되는 AI 칩의 심장 같은 핵심 부품이니까요. 이 안에서의 배터리 그리고 반도체 안에서 어떤 모멘텀을 가지게 될지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HBM4에 대해서 조금 더 시선이 확장이 되는 모습입니다. 이 시선 안에서도 샘플을 지금 엔비디아에 공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샘플 단계인 이 동작 샘플 이후에 엔지니어링의 샘플, 커스터머 샘플까지 무색할 정도로 지금 엔비디아가 모든 양을 상당하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특징적입니다. 삼성전자 사력을 다해서 지금 샘플을 찍어내고 있고요. 웨이퍼 투입량 또한 지금 2배 이상 가까이 늘리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수율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원C D램 수율이 현재 콜드 테스트 기준으로 35% 안팎까지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100% 수율이면 완성 칩이 41개를 만들 수 있지만 35%라면 아무래도 14개까지 좀 건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HBM 완성 수율이 아직까지는 장담할 수 없다라는 점까지 함께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SK하이닉스 쪽에서도 계속해서 HBM4에 대한 인증 획득에 대한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11월에 엔비디아 인증 획득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HBM4 같은 경우에는 루빈의 60에서 70%까지 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확정을 하게 된다면 더 큰 실적을 낼 수 있다라는 SK하이닉스의 전망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 HBM3, 2를 넘어서 HBM4까지 더 이어질 수 있을지까지 함께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베이스 다이가 판을 바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베이스 다이 같은 경우에서도 HBM4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지금까지 단순히 GPU와 메모리를 연결하는 통로 역할에 좀 그친 베이스 다이였는데 이제는 로직 기술까지 반영이 돼서요. 연산 효율을 더 높이고 전력까지 관리하는 그런 적극적인 기능을 맡게 됐습니다. 이제는 한층 더 성장한 베이스 다이다라는 점 함께 포착해 보시면 좋겠고요. HBM4뿐만이 아니라 원C D램의 해가 내년에는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는 삼성전자가 이 엔비디아의 그 콜 테스트도 통과가 됐고 HBM4에 대해서 샘플 또한 지금 내놓은 상황이니까요. 이 안에서 내년에는 진짜 승부처가 어디가 될지까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장 확인해 볼까요? 네, 이렇게 엔비디아 콜 테스트 통과 소식과 함께 목표 주가가 사실 더 올랐습니다. 지난주에 브리핑 통해서도 목표 주가가 지금 상향됐다라는 소식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한층 더 올라가게 된 겁니다. 지금 증권사들을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가장 높은 목표 주가가 바로 11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SK증권과 IBK인데요. 이 하나증권에서도 계속해서 상향률을 높이고 있는 만큼 지금은 이 매도 타이밍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 타이밍을 고민해야 할 시기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실적이 성장을 하면서 밸류에이션 또한 정상화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반도체 호황의 시대도 맞이하게 되고 AI에 대한 수요 또한 확대가 될 것이니 앞으로의 랠리도 계속해서 고민해봐도 된다라는 시그널로 보이고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 함께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장도 체크해 볼까요?
이 HBM 시장이 왜 중요한가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이 3월 18일이었죠. 이 엔비디아 젠슨환 CEO가 GTC 2025 개발자 회의를 열게 됐습니다. 그 안에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엔비디아 AI 이 반도체 안에서도 출시 로드맵이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 계속해서 이 2023년 1분기부터 늘어나게 되는 상황이고요. 이 3세대부터 4세대, 6세대까지 계속해서 HBM 안에서의 이 D램 공급량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포착이 됩니다. 미래 로드맵이 발표가 됐고 이 안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더 녹아낼 수 있으니까요. 함께 포착해 보시면 좋겠고요. 역시나 구매율 관련해서도 점유율이 엔비디아가 월등하게 높은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퀄테스트 통과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지까지 함께 포착해 보시면 좋겠고요. 시장 규모 또한 굉장히 큽니다. 지금 현재 2025년에서 2033년까지 가는데 굉장히 또 많은 물량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규모 또한 굉장히 커질 것이다라는 점이 확인이 된 만큼 이전까지도 함께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밸류 체인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다음 장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역시 반도체 대장주 이 투톱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난주 금요일 시장 안에서는 조금은 쉬어가는 양상이었지만 오늘은 과연 어떠한 시세를 내게 될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요. 소재, 부품, 장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재 안에서도 동진 세미캠 그리고 부품 안에서도 여러 가지 덕산 레오룩스 등 여러 가지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이 있으니까요. 이전까지도 함께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HBM 밸류체인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소재, 부품, 장비입니다. 이 안에서의 종목들의 흐름들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조금 더 가까이 클로즈업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HBM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HBM 관련된 소식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요즘 AI 메모리 핵심 관련해서 HBM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또 삼성전자가 이 엔비디아 퀄테스트 통과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 소부장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더 클로즈업 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앞서 이 HBM 관련해서 반도체 투톱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요즘 이 시장의 바람은 그 선에서 멈추지 않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반도체 밸류체인 가운데 소부장으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말씀드렸듯 최근 반도체 랠리는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습니다. HBM만의 반짝 장세가 아니라 범용 메모리까지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데이터 증설과 같이 AI에 대한 투자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용 대비 효율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기업들이 AI만 이제 학습하는 게 아니라 저장과 연산도 함께 돌리고 있기 때문에 이 HBM과 범용 메모리가 서로 보완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HBM 이외에 D램이나 낸드까지 범용 메모리 전반으로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AI 반도체 산업을 리딩하던 엔비디아의 GPU를 대체할 이 ASIC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 계획도 등장을 했고요. 이 GDDR7 또한 중국이 대안으로서 좀 눈길을 돌리면서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국내 반도체 업황 전반에 대한 관점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점점 더 효율적인 메모리가 필요해진 상황에서 D램과 낸드 같은 메모리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앞서 반도체 훈풍과 관련해서 범용 메모리 수요 확대로 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오르는 가운데 투심이 소부장으로까지 퍼지는 상황이 번지고 있습니다. 이 소부장은 반도체 생태계를 받쳐주는 뿌리 산업입니다. 따라서 이번 랠리에 2차 수혜주로서 좀 꼽히고 있는데요. 전방 산업이 훈풍에 힘입어서 그동안 숨죽이고 있던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의 주가 또한 지난주에 정말 높은 상승률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국내 반도체 소부장 섹터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온 초기 구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공격적인 매수 수급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전합니다. 자, 지금까지 반도체 업황의 바람이 소부장으로까지 번지게 된 전반적인 상황을 짚어봤는데요. 다음 장을 통해서 HBM 안쪽을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HBM 앞에서도 언급을 드렸지만 이 D램을 아파트처럼 층층이 쌓아 올린 구조입니다. 이 층과 층은 TSV라고 하는 이 실리콘 관통 전극으로 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TBC가 데이터를 빠르게 주고받을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조 때문에 HBM 안에서는 후공정이 핵심이 되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HBM은 이렇게 층층이 쌓아올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발열이나 이런 냉각 같은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게 후공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전공정은 이제 개별 칩을 만드는 단계라면 후공정은 그 칩들을 쌓고 묶어서 완성하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 속도를 높이거나 발열과 불량률을 줄이는 것은 바로 이 후공정 기술의 정밀도에 달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요즘 이렇게 고도화되고 있는 이 HBM 시대 속에서 전공정보다는 이 후공정의 비중이 조금 더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 후공정 안에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TC 본더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열과 압력을 칩으로 정밀하게 결합하는 장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HBM 안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장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후공정 안에서 좀 어떤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눈에 띄는 기업은 좀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는 패키징을 주로 담당하는 기업이죠. 이 TC 본더 1위 업체입니다. 해외 매출 비중은 절반을 넘고 있고요. 지금 2분기 기준으로 90%가 해외에서 나옵니다.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마이크론도 지금 고객이 된 상태이고요. 마이크론의 HBM3E 12단 한미 장비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를 지금 현재 통과한 상태입니다. 결국에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HBM의 상당수가 한미 반도체 장비를 좀 거친 셈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HBM4가 본격적으로 양산되기 시작하는 단계에서 HBM4의 전용 장비인 TC 본더 4 생산까지 시작을 했고요. 내년에는 월 45대까지 이 생산 능력을 키우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한미반도체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조금 더 고도화된 상태인 하이브리드 본딩까지도 1,000억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여기서 하이브리드 본딩이란 납땜 볼 없이 칩을 직접 붙이는 차세대 기술입니다. 집적도를 높이고 전력 손실까지 줄이게 되는 방식인데요. 이 HBM의 세대가 올라갈수록 꼭 필요한 기술입니다. 여기도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하이브리드 본딩 시장 규모가 점차 확대될 것이다라는 그래프까지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한미반도체를 알아봤는데요. 다음으로 좀 살펴볼 것은 한화세미텍이라는 기업입니다. 마찬가지로 패키징이 주력인 기업인데요. 이 TC본더는 한미반도체와 한화세미텍이 모두 글로벌 메모리 3사에 공급을 하고 있지만 하이브리드 본딩 같은 경우에는 한화세미텍이 먼저 성과를 냈습니다. 따라서 이 하이브리드 본더 같은 분야에서는 SK하이닉스와 단독 연구 개발까지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 하이브리드 TC 본더가 차세대 패키징의 핵심 기술로 부상하는 가운데 한미반도체와 한화세미텍 모두 개발 경쟁의 사활을 좀 걸고 있습니다. 결국에 한화세미텍이 사실 TC 본더에서는 좀 후발 주자였지만 차세대 기술인 하이브리드 본더에서는 선점 효과를 노리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기 있는 테크윙입니다. 테스트와 검사 장비를 중심으로 하는 후공정 업체인데요. 테크윙은 큐브 프로브라는 장비를 현재 삼성전자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브는 반도체 후공정 검사 장비 중에 하나로 쉽게 말해서 칩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전개적인 신호를 찍어보는 기계입니다. 지금 미국 마이크론에서는 퀄 테스트가 진행 중인 상태고요. 이 마이크론에 공급되려고 하는 이 큐브 프로브 테스트 장비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는 이미 성능 평가 통과를 완료했기 때문에 마이크론 안에서도 이 테스트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4분기 중으로 테스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이렇게 HBM4 본격 양산을 앞둔 가운데 이 테크윙의 큐브 프로버, 이 수요가 앞으로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까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후공정과 관련된 3가지 기업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다음 장에서 전공정 업체인 테스까지도 한번 간략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 테스를 가지고 온 이후로는 지금 증권가의 시선이 좀 집중되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4분기에는 재도약 가능성까지 점쳐지면서 목표 주가 상향 조정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테스는 이 전 공장 안에서 식각과 증착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식각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회로 패턴에 맞춰서 필요 없는 부분을 화학적으로 제거하는 그런 공정을 말하는데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D램 투자와 맞물려서 성장세를 함께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까지도 강한 실적 성장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SK하이닉스로부터 343억 원 규모의 수주 공시까지도 나온 상태이고요. 이 3분기는 당분간 이 고객사 투자 타이밍 영향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좀 줄어들 수 있겠지만 4분기에는 재도약이 가능하다, 다시 반등할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기존 29,000원에서 테스 45,000원까지 상향하기도 했고요. 투자 의견도 매수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결국 오늘 이제 HBM 반도체 이 밸류체인 안에서 소부장을 좀 자세히 들여다봤고요. 그 안에서 후공정까지도 깊게 좀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결국에 이렇게 반도체 투톱이 끌고 이렇게 후공정이 뒷받침해주는 그런 구조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속도를 내게 하는 기술이 바로 후공정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해서 반도체 밸류체인이 좀 넓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소부장 기업들이 어떤 성장 궤도를 이 궤적을 또 앞으로 내게 될지 이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마켓 클로즈업이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흐름,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 시각 서울경제는 시작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서울경제가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세 가지 준비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8만 전자가 좀 깨졌습니다. 7만 원 후반대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관련해서도 소식 전해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알테오젠 소식입니다. 이제 키트루다 SC가 미국의 승인을 앞두고 있다라는 소식이고요. 세 번째로는 홈플러스 이야기까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소식입니다. 네, 삼성전자가 8만 원대를 회복한 지 하루 만에 7만 9천 원으로 또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하루 좀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엔비디아가 인텔에 50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어깨가 좀 술렁이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인텔이 파운드리 시장에 좀 더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된다면 우리 이 나라 이 삼성전자 같은 기존 업계들이 조금 우려사항이 많아지겠다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시장에서는 또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해석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에 엔비디아가 인텔과 함께 손을 잡으면서 그동안 TSMC와 삼성이 양분을 하고 있던 그런 판도가 뒤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섞였습니다. 특히나 엔비디아는 지금 AI 칩 대부분을 TSMC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TSMC뿐만이 아니라
다른 회사로도 공급처를 다양하게 가져가고 싶어 하는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지금 인텔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지금 당장은 삼성에 큰 타격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협력에는 실제로 파운드리 계약이 포함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인텔은 아직 이나노 같은 첨단 공정에서 수율 문제가 굉장히 크고요. 또 2024년도에도 130억 달러 적자를 기록할 만큼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 고객사도 사실상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반면 삼성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미 테슬라와 22조 원 규모의 장기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고요. 미국 텍사스 테일러 공장과 또 평택 신공장에서는 이나노 양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즉 앞서 보셨던 듯이 인텔이 엔비디아라는 든든한 우군을 얻은 건 맞지만 신뢰를 회복하기까지에는 아직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삼성은 그동안 실적과 계약을 더 쌓아갈 수가 있고요. 지금까지 맺어온 계약들도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삼성에 미칠 피해는 크게 없다라는 분위기입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엔비디아의 신뢰도가 더 높기 때문에 좀 피해가 사실상 아직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삼성전자가 잇따라 파운드리 계약을 따내고 있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IBM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게 됐는데요. 이번 수준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지금 삼성 파운드리의 모처럼 좋은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선 IBM의 차세대 데이터 센터용 CPU 파워 11을 삼성에서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7나노 계량형 공정을 적용하게 됐고요. 단순히 위탁 생산뿐만이 아니라 이제 첨단 패키징 기술까지 포함된 계약입니다. 여러 칩을 하나로 묶어서 속도와 효율을 높이는 기술이기 때문에 고성능 서버용 칩에서는 안정성이 특히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IBM 같이 이런 까다로운 고객들이 삼성과 손을 잡았다는 건 그만큼 삼성의 수율과 또 신뢰성을 인정받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그 이전에 있었던 테슬라와의 대규모 계약도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지난 7월에 삼성은 22조 원 규모로 2025년부터 2033년까지 한 8년 반 정도 동안 테슬라의 차세대 AI 전용 칩을 맡기로 했습니다. 이게 이제 역대 최대 규모의 단일 고객 계약이었는데요. 이 계약은 삼성 파운드리가 장기적인 생산 능력과 그 동시에 기술 신뢰성을 보여줬다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도 꾸준히 파운드리 성과가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IBM과 테슬라 같은 굵직한 계약들이 연이어 나오게 되면서 삼성의 파운드리가 이제는 단순히 적자 사업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실제로 증권가에서도 2026년에 테슬라 물량이 본격적으로 반영이 된다면 이런 파운드리 쪽에서의 흑자 전환 가능성 여전히 크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단기적인 어려움은 분명 있을 수 있겠지만 삼성 파운드리 자체의 체질 개선과 성장 모멘텀은 확실히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IBM뿐만이 아니라 테슬라까지 좀 굵직한 계약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운드리 계약이 이제는 적자가 아니라 흑자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더 높은 만큼 이 점을 포착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일단 두 가지로 조금 더 시그널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숙 공정에는 안정성을 확보를 했고요. 첨단 공정에는 이렇게 대형 고객까지 확보를 하면서 반등의 신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삼성의 파운드리 사업은 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네, 지금 핵심은 두 가지로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첨단 공정의 수율 안정화일 텐데요. 지금 삼성은 세계 최초로 3나노 게이트 올어라운드 공정을 도입하긴 했지만 초기에는 수율이 낮아서 고객에 대한 신뢰가 좀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성숙 공정에서는 수율을 70에서 80%까지 끌어올리면서 안정성을 보여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2나노 이후에도 안정성을 입증해야 앞으로 글로벌 빅테크 고객들을 더 많이 확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글로벌 고객의 다변화입니다. 현재 시장 점유율은 분명히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는 TSMC가 60%가 넘는 상황이고요. 삼성은 아직까지는 11%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IBM과 테슬라 같은 대형 고객들과 계약을 맺었고 이제 중국 팹리스 기업들도 자국 파운드리의 낮은 수율 때문에 삼성의 물량을 일부 맡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숙 공정에서는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해야 되겠고요. 또 첨단 공정에서는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투트랙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흐름이 이어지게 된다면 단기적인 반등을 넘어서서 구조적인 개선에 대한 이런 기대감도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들도 나오고 있고요. 앞서 이제 연하앵커님의 브리핑에서도 보셨듯이 지금 증권가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실적 기대감으로 줄줄이 삼성전자 목표가를 11만 전자까지 상향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만 전자에서 잠시 내려오긴 했지만 지금 이제 8만 전자까지는 이제 또 배가 고프다, 더 이상 더 나아갈 수 있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삼성전자 주가 흐름도 계속해서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계속해서 증권가에서는 이 기대감이 많다라는 점으로 포착해 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엔비디아와 인텔에 대해서 지금 협력에 대한 소식이 나오긴 했지만 삼성전자가 아직은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분석을 한 상황이니까요. 이점까지도 함께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파운드리 계약이 더 중요하겠죠. IBM뿐만이 아니라 테슬라까지 이렇게 대형 계약으로 통해서 이제는 흑자 전환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얼마나 안정화가 될 수 있을지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알테오젠의 기술이 적용된 키트루다 제형이 이제 FDA 허가를 받게 됐습니다. 이제 승인된 제품은 어떤 거고 기존의 키트루다와는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에 승인된 제품 이름은 키트루다 큐렉스입니다. 쉽게 말해서 키트루다의 피하 주사 버전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사실 기존의 키트루다는 정맥 주사로만 맞을 수가 있었습니다. 보통 이걸 한 번에 맞을 때 30분에서 길게는 2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SC 제형 같은 경우에는 투약 시간이 1, 2분이면 끝나는데요. 주기도 훨씬 단순해졌습니다. 3주마다 1분 혹은 6주마다 2분 정도만 주사를 맞으면 됩니다. 이 덕분에 환자들은 굳이 큰 병원의 인퓨전 센터까지 가지 않아도 되고요. 동네 병의원에서도 치료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여기에는 알테오젠이 개발한 ALT-B4 기술이 적용이 됐습니다. 이 기술은 피하 조직을 일시적으로 넓혀서 약물이 빠르게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기술인데요. 기존 링거처럼 오래 누워있을 필요 없이 짧은 시간 안에 같은 효과를 낼 수 있게 해줬습니다. 결국에 이번 허가 같은 경우에는 환자들의 편의성과 또 치료 접근성을 크게 높였다는 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피하 주사, 정맥 주사만을 지금 이렇게 빨리 맞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30분에서 2시간 가까이 걸렸던 이런 주사가 이제는 1분, 2분 만에 주사를 맞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크게 개선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이 시장이 얼마나 좀 빨리 자리 잡는지가 더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의약품이다 보니까 상업적인 파급력도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실제로 이 매출 전망까지는 어떻게 나오게 될까요? 네, 지금 시장 전망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우선 머크는 앞으로 환자의 30에서 40%가 정맥 주사 대신에 피하 주사를 선택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된다면 매출이 2030년쯤에는 연 20조 원에서 많게는 30조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오게 되고요. 작년에만 정맥 주사 형태의 키트루다가 전 세계에서 41조 원 넘게 팔렸다는 걸 감안하면 이번 SC 제형도 빠르게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로열티와 기술료 수익을 얻게 됩니다. 로열티만 하더라도 연간 1조 원 이상을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단계별 기술력까지 더하게 된다면 1조 5천억 원 이상이 추가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쉽게 말해서 알테오젠은 이번 FDA 승인으로 인해서 안정적인 수익원을 확보하게 됐고요. 앞으로 회사 체질이 바뀔 수 있는 전환점을 맞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에 FDA 승인 아무래도 국내 바이오 업계에서는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알테오젠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업 전반에 좀 앞으로 어떤 훈풍들을 좀 불러일으킬 수가 있을까요? 네, 사실 이번 승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바이오 업계에 좀 큰 이정표가 됐습니다. 국내 기업이 자체 기술을 글로벌 제약사에 이전을 해서 실제로 FDA 상업화 허가까지 이어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은 기술 수출 계약을 맺더라도 임상 단계에서 중단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알테오젠은 이번에 끝까지 성과를 내게 됐고요. 단발적인 계약 수익이 아니라 앞으로 장기적인 로열티 수익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또 여기서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요.
이번 사례 덕분에 알테오젠뿐만 아니라 다른 국내 바이오 기업들도 글로벌 제약사들과 협력할 때 신뢰도를 높일 수 있게 됐습니다. 실제로 알테오젠은 지금 에너2 같은 다른 항암제 프로젝트도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성과가 이런 다른 후속 성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고요. 결국에 이번 허가는 한국의 바이오 기술도 세계 시장에서 통할 수 있다라는 보여준 그런 첫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후발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이렇게 알테오젠의 키트루다 SC가 FDA 승인을 받게 됐습니다. 이 의미가요, 항암 치료가 원래는 30분에서 2시간 가까이 걸렸는데 이제는 1, 2분 안에 해결이 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시그널입니다. 그만큼 많은 환자들에게도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보이고요. 또 안정적인 수익까지 기반이 될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런 소식들 앞으로 신뢰를 더 넓혀 나갈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홈플러스가 대규모 점포 관련해서 폐점 위기에 지금 숨통이 좀 트인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로부터 이 매수자가 정해질 때까지 폐업을 미루겠다라는 확약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관련해서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이번 의미가 어떤지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조치로 인해서 급한 불은 끄게 됐습니다. MBK 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이 당분간은 점포를 닫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요. 이미 폐점이 예정됐던 15곳도 매수자가 나올 때까지는 운영을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결정이 나왔던 배경에는 정치권의 압박이 있었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태스크포스가 직접 본사를 찾아갔고요. 관계 부처들도 함께 움직였습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협상 끝에 MBK 측에서 한 발 물러서게 된 건데요. 사실 홈플러스 상황은 그만큼 심각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서 혹시나 단전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우려가 돌았습니다. 그래서 본사에서는 각 점포에 비상발전기를 준비하라고 지시를 하기도 했고요. 또 냉동식품들을 지키기 위해서 냉동 차량까지 섭외하라는 안내가 내려갈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산업부가 한국전력과 협의에 나서면서 단전 가능성은 줄어들게 됐고요. 이번에 폐점 보류 약속을 받게 되면서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지금 임시 방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각 협상 전까지 시간을 벌어둔 것에 불과하고요. 지금 현재 홈플러스가 안고 있는 재문안 자체가 해결된 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불확실성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 홈플러스 상황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기요금 내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감도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홈플러스의 재무 상황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좀 풀어나갈 과제들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핵심은 홈플러스의 돈줄이 계속해서 마르고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전기요금은 물론이고요. 건강이나 고용, 산재보험 같은 3대 보험료도 제때 내지 못했습니다. 영업시간도 기존에 밤 11시나 자정까지 하던 거에서 이제 밤 10시로 앞당기게 되면서 비용을 상당히 아끼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제는 현금 흐름이 정말 한계에 다다른 모습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물품 공급 차질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일부 대기업 납품업체들이 선결제나 보증금을 달라고 요구를 하면서 지금 공급을 줄이고 있는 건데요. 민주당은 이 문제를 산업부를 통해서 중재하겠다고 했습니다. 재고와 물류가 흔들리면 소비자 신뢰가 떨어지고 또 결국에는 매출 악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잡아야 되고요. 직원들의 불안감도 굉장히 큽니다. 이미 15개 점포 폐점 계획이 알려진 뒤에 직원 재배치를 위한 면담이 진행돼 왔었는데 이 노조는 이 면담도 중단을 해야 한다라면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점포 하나 둘 문을 닫는 문제가 아니라 수만 명의 고용이 걸린 사안이라는 거고요. 앞으로 홈플러스가 정상화하려면 크게 3가지 과제를 풀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유동성을 확보해야 하고 납품업체 신뢰를 회복해야 하고요. 직원에 대한 고용도 지켜나가야 합니다. 지금은 당장 위기를 잠시 막아둔 수준이지만 진짜 정상화로 이어지기까지는 아직까지 갈 길이 먼 상태입니다. 네, 아무래도 해법적인 부분에서는 매각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주인 찾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M&A 진행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네, 지금 관심은 전부 이제 누가 새 주인이 될 것인가에 쏠려 있습니다. 지금 홈플러스는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내야 하는 11월 10일 전까지 매수자를 찾겠다라는 입장인데요. 김병주 회장이 직접 현재 유력한 협상자가 있다라고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있습니다. 그동안 쿠팡이나 농협, GS 같은 국내 대기업 이름들이 거론됐지만 모두 인수설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인수자는 해외 유통기업이나 다른 사모펀드일 거라는 지금 전망들이 힘을 얻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심의 눈초리도 약간은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권과 정부 압박이 거세진 상황에서 이번 발언 같은 경우에 단순히 시간을 벌기 위한 조처가 아니냐라는 의심의 눈초리가 있고 만약에 매각 협상이 무산되게 된다면 이 수많은 직원들의 고용과 또 생계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 50일 정도가 남았는데 이 50일이 홈플러스의 운명을 가릴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네, 앞으로 50일 남았습니다. 지금 홈플러스 입장에서는 매각에 대한 성사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기로점에 서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새 주인이 나타나서 기업 회생의 길이 열릴지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경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일부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증시와이드 2부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